돌아갈 수 없는 그날 밤의 비밀. 숨어있던 그림자. 그녀가 아는 진실. 제1화. 강으로 향한 밤. 내가 한 선택. 가나는 소리가 없습니다. 울지도 않고 소리를 내지도 않습니다. 그저 사람의 숨통을 누르듯 소리 없이 조용히 눌러 놓을 뿐입니다. 저는 그날도 돈을 세어보고 있었습니다. 정확히 말하자면 세는 것이 아니라 확인하는 거였습니다. 금액이 늘어나지 않는다는 사실을요. 돈은 매번 비슷한 액수였고 늘상 모자랐습니다. 제가 시골에 남은 이유를 묻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 질문은 떠날 돈이 없는 사람에겐 너무 잔인했습니다. 어머니가 돌아가신 뒤로 이 집엔 항상 저 혼자였습니다. 아버지는 제가 12살 되던 해 강으로 들어갔고 2번 다시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인지 저는 강을 좋아하지도 싫어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거기 있는 자연적 존재, 피할 수도 없고 미워할 수도 없는 그냥 그런 것이었습니다. 그날은 비가 오고 있었습니다. 많이 내리는 비는 아니었지만 계속 내리는 비였습니다. 멈출 생각이 없는 비. 마을 어귀에서 일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이었습니다. 손에는 막걸리 한 병. 마침 그날이 어머니 기일이었기 때문입니다. 강가로 가는 길은 집으로 가는 길에서 조금 벗어나 있습니다. 저는 굳이 강 쪽으로 돌아갔습니다. 이유는 없었습니다. 그날의 제 발걸음이 그냥 그랬습니다. 이미 강은 어두웠습니다. 가로등도 없었고 사람도 없었으며 지나가는 차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있었습니다. 처음엔 그냥 서 있는 줄 알았습니다. 무심히 강을 바라보는 사람. 시골에서는 가끔 있는 풍경이니까요. 하지만 그러기엔 좀 이상했습니다. 너무 가까이 서 있었습니다. 저기요. 제가 먼저 말을 걸었습니다. 목소리는 생각보다 크게 울렸습니다. 그는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거기 위험해요. 제가 한 걸음 다가가며 말했습니다. 그 순간 그가 한 발을 내디뎠습니다. 강가 물 쪽으로요. 저는 아무 생각도 하지 못했습니다. 일단 뛰었습니다. 그냥 무조건 뛰었습니다. 이보세요. 잠깐만요. 그의 몸이 기울어졌고 발이 미끄러졌으며 그 다음은 물소리가 들렸습니다. 강물은 의외로 차가웠습니다. 비가 계속 내리고 있었기 때문인지 더 차갑게 느껴졌습니다. 저는 그의 옷깃을 붙잡았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붙잡힌 건 저였습니다. 그의 손이 제 팔을 붙잡았고 죽으려고 한 사람치고는 힘이 너무 셌습니다. 이것 좀 놓으세요. 제가 외쳤지만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눈만 열어 저를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그 눈에는 공포도 절망도 없었습니다. 오히려 그게 이상했습니다. 사람이 죽으려고 할 때 보이는 그런 눈이 아니었습니다. 일단 살아야죠. 제가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 순간 그가 처음으로 입을 열었습니다. 왜요? 왜 살아야 되죠? 그 한마디에 제 몸이 굳었습니다. 그 상황에서 왜냐고 묻는 사람은 처음이었습니다. 그건 제가 대답하지 못하자 그가 말했습니다. 악착 같이 살아야 할 이유가 있습니까? 그 질문은 마치 저에게 던져진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저는 일단 그를 끌어올렸습니다. 힘이 어디서 나왔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냥 끌어올렸습니다. 강가에 엎드린 그의 몸이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저기, 괜찮으십니까? 그는 한참 뒤에야 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리고 내뱉듯이 말했습니다. 오늘도 실패했네요. 그 말이 너무 담담해서 제가 오히려 화가 났습니다.
아니, 지금 실패라니요?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비는 계속 내렸고 강물은 흘러만 갔습니다. 그때 저는 느꼈습니다. 이 남자는 진짜 죽으려던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요. 도망치던 사람이라는 것을요. 저기, 아저씨 이름이 뭡니까? 제가 물었습니다. 문진엽입니다. 그 이름을 듣는 순간 이상하게 가슴이 답답해졌습니다. 이유는 알 수 없었습니다. 댁이 어디십니까? 집이 없습니다. 그는 잠시 침묵하다 말했습니다. 다시 돌아갈 곳은 없습니다. 무슨 마음이었는지는 몰라도 일단 저는 그를 집으로 데려왔습니다. 선택이라기보다 그냥 흐름이었습니다. 그날 밤 일은 이미 정해져 있었던 것처럼요. 그때는 몰랐습니다. 제가 사람 하나를 구한 게 아니라는 것을요. 이야기 하나를 집 안으로 끌어들인 거라는 것을요. 그리고 그 강가 어딘가에서 누군가가 우릴 보고 있었습니다. 전화기를 쥔 채로요. 아직 누르지 않은 번호를 바라보면서 집으로 들어온 사람, 그리고 이미 시작된 밤. 집으로 돌아오는 길은 생각보다 멀었습니다. 강가에서 우리 집까지 차로 가면 10분도 걸리지 않지만 그날은 1시간쯤은 걸린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는 제 옆을 말없이 걸었습니다. 젖은 옷에서 물 냄새가 났고 비릿한 흙냄새도 섞여 있었습니다. 사람에게서 나는 냄새가 아니었습니다. 춥지 않으십니까? 제가 물었을 때 그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제가 감각이 둔합니다. 무슨 말씀이십니까? 차갑다는 걸 알긴 하는데 그는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아프진 않습니다. 그 말이 이상하게 무서웠습니다. 몸이 아니라 마음이 이미 얼어붙은 사람처럼 들렸기 때문입니다. 집 앞에 도착했을 때 이미 비는 그쳐 있었습니다. 비는 늘 이상합니다. 필요할 땐 멈추고 멈추면 더 무거운 것들을 남깁니다. 문을 열었을 때 집안 공기가 한 번에 쏟아져 나왔습니다. 오래 비워둔 집의 공기, 사람이 없던 시간의 냄새. 불 켜겠습니다. 형광등이 깜빡이다 켜졌습니다. 그 순간 집 안이 전부 드러났습니다. 가난. 숨기려 해도 숨길 수 없는 가난. 낡은 장판. 색이 바랜 벽지. 어머니가 마지막으로 앉아 계셨던 자리에 눌린 자국. 문진엽 씨는 집안을 천천히 둘러봤습니다. 아주 천천히요. 마치 기억이라도 확인하듯이요. 혼자 사십니까? 네, 혼자입니다. 오랫동안 혼자셨나 보군요. 그 말에 제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혼자라는 말은 길어질수록 설명이 필요해지기 때문입니다. 그는 외투를 벗었습니다. 젖은 외투를 아무데나 놓지 않고 신문지를 깔고 곱게 접어 올려 두었습니다. 그 동작이 너무 익숙해서 일부러 제가 그의 눈을 피했습니다. 수건 드리겠습니다. 아니요, 괜찮습니다. 그래도 젖은 건 곧 마릅니다. 그 말이 또 거슬렸습니다. 사람은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말하자 그는 잠시 저를 봤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말을 아끼는 겁니다. 그는 마루에 앉았습니다. 아니, 앉기 전에 바닥을 손으로 한번 쓸어봤습니다. 먼지가 있는지 없는지 확인하는 손짓을요. 그 손을 보는 순간 이상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사람은 여기서 잠들 수 있다는 걸 이미 알고 있었던 게 아닐까? 문진엽 씨, 제가 불렀습니다. 왜 강으로 가셨는지 여쭤봐도 됩니까? 그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마루 끝을 보고 있었습니다. 제 느낌엔 자살은 아닌 것으로 보였습니다. 그 말에 그의 눈이 아주 조금 움직였습니다.
그럼 뭐로 보였습니까? 한참 뒤에 그가 말했습니다. 사실은 약속이 있었습니다. 누구랑요? 지키지 못한 약속입니다. 그 말로 대화는 끝났습니다. 그는 더 말하지 않았고 저도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사람마다 말하지 않는 구역이 있다는 걸 저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밤은 깊어졌습니다. 저는 방 안에 누웠고 그는 마루에 이불을 덮고 누웠습니다. 불을 끄기 전 제가 말했습니다. 아침에 가실 건가요? 일단 상황을 보고 결정하겠습니다. 그 말은 마치 이 집의 주인처럼 들렸지만 그때는 그냥 피곤해서 넘겼습니다. 불을 끄고 눈을 감았는데 도무지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마루에서 들려오는 그의 숨소리가 이상하게도 너무 규칙적이었기 때문입니다. 아주 차분했습니다. 그때 밖에서 소리가 났습니다. 바스락 바스락. 마당 쪽에서 나는 소리였습니다. 고양이일 수도 있고 바람일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엔 분명했습니다. 사람의 발소리. 저는 숨을 죽였습니다. 마루 쪽을 봤지만 문진엽 씨는 이미 눈을 뜨고 있었습니다. 그는 손가락을 입술에 갖다 댔습니다. 쉿, 조용히. 그 손짓이 너무 익숙해서 순간 소름이 돋았습니다. 문 앞에서 잠시 멈춘 기척. 그리고 발소리가 멀어졌습니다. 한참 뒤에 그가 낮게 말했습니다. 확인했습니다. 뭘 말입니까? 우릴 본 사람이 있다는 거요? 그게 누굽니까? 분명 여자였습니다. 그 한마디에 제 심장이 쿵 내려 앉았습니다. 혹시 강가에 있던 그 여자요? 그 여자 보셨습니까? 아니요, 잠깐 눈을 마주쳤습니다. 그는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기억력이 좋은 눈이었죠? 그게 무슨... 그 여자는 잊지 않습니다. 그는 천장을 보며 말했습니다. 사람도, 장면도, 그리고 기회도요. 그날 밤 저는 거의 잠들지 못했습니다. 눈을 감고 있었지만 정신은 계속 깨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같은 시간, 강에서 조금 떨어진 도로 옆 가로등 불빛 아래서 한 여자가 서 있었습니다. 그녀는 휴대폰을 들여다보다가 화면을 꺼버렸습니다. 아직 번호는 누르지 않은 채로요. 결국 살렸네. 그녀가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돌려받아야지. 그 여자는 고개를 들어 우리 집 쪽을 바라봤습니다. 마치 주소를 이미 알고 있다는 사람처럼요. 그날 밤 저는 몰랐습니다. 강에서 사람을 건진 게 아니라 여자 하나의 결심을 완성시켰다는 것을요. 제2화 강가에서 건져 올린 것은 목숨만이 아니었다. 사람 하나를 강에서 건져 올린 뒤 제 인생은 조용히 궤도가 틀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이후로도 눈은 여전히 물이 질었고 손은 여전히 살집이 말랐으며 저희 지푸억엔 쌀독보다 바람이 먼저 찼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제 마음만은 그날 밤 이후로 한 번도 예전으로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살아있다는 증거. 그 남자는 사흘 만에 눈을 떴습니다. 처음엔 제가 누군지도 몰라봤고 여기가 어딘지도 모른 채 천장만 멍하니 보고 있더군요. 여긴. 쉰 목소리로 묻길래 저는 물을 떠다주며 말했습니다. 여긴 제 집입니다. 강에서 제가 건져냈는데 그 말에 그 남자의 눈이 잠깐 흔들렸습니다. 눈물이 아니라 부끄러움 같은 것이었습니다. 그때 왜 살렸습니까? 그 질문이 이상하게도 책망처럼 들렸습니다. 저는 대답을 못했습니다. 살린 이유를 묻는데 대답할 말이 없었습니다. 그저 눈앞에 사람이 있었고
거기다가 물에 빠져 있었고, 단지 제가 거기 있었을 뿐이었습니다. 이름을 말하지 않는 남자. 그는 이름을 말하지 않았습니다. 몇 번을 물어도 고개만 돌릴 뿐이었고, 제가 억지로 캐묻지 않자 그 또한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밤이 되면 그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악몽을 꾸는 것도 아니고 소리를 지르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눈을 뜬 채 어둠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 시선이 마치 이미 모든 걸 본 사람의 눈 같아서 저는 아무 말을 걸지 못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의 눈. 강가에서 사람 하나를 주워다 집에 들였다는 소문은 시골에서는 금세 퍼졌습니다. 쓸데없는 짓을 했다. 괜히 화를 부른 거 아냐? 사람이 사람을 불러온다던데. 장터에서도, 논두렁에서도, 우물가에서도 그런 말들이 들렸습니다. 그 누구도 그 남자를 어째서 데려왔느냐고는 묻지 않았습니다. 저는 솔직히 묻지 않는 게 더 무서웠습니다. 그가 흘린 한마디. 그날 밤이었습니다. 비가 오지 않는데도 이상하게 강물 소리가 크게 들리던 밤. 그 남자가 갑자기 기억이라도 난 듯이 말했습니다. 사실 그 여자는 날 죽이려던 게 아니었습니다. 저는 그 말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게 무슨 말씀이십니까? 그는 잠시 침을 삼키더니 아주 조용히 말했습니다. 내가 죽어야 그 여자가 살 수 있었으니까요. 그 말 한마디에 방 안 공기가 뚝 떨어졌습니다. 그는 처음으로 여자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저는 더 묻지 않았습니다. 그 여자가 누구냐고, 왜 그런 선택을 했냐고 묻지 않았습니다. 그저 불빛을 조금 더 낮추고 그의 말을 기다렸습니다. 하지만 그는 더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날 이후 그 남자는 매일 강을 바라봤습니다. 마치 무언가를 확인하려는 듯이요. 처음 본 그녀. 그 여자를 처음 본 건 며칠 뒤 시골 장터였습니다. 그날도 평소처럼 저는 쌀을 팔러 나갔고 그 남자는 집에 남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장터 사람들 사이에서 이상하게 눈에 걸리는 뒷모습이 하나 있었습니다. 검은 옷을 입은,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않는 여자. 그 여자가 강 쪽으로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이상했습니다. 사람은 보통 강을 등지고 장터를 떠나는데 그 여자는 강으로 들어가듯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그 남자의 말이 머릿속을 스쳤습니다. 내가 죽어야 그 여자가 살 수 있었으니까요. 불길한 예감. 저는 쌀자루를 내려놓고 그 여자를 따라갔습니다. 멀리서 보니 그 여자는 강가에서 멈췄습니다. 그리고 한참을 아무것도 하지 않은 채 강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이 며칠 전 강에 몸을 던지려던 그 남자와 너무도 닮아 있었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그 여자가 천천히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리고 제 얼굴을 봤습니다. 그 순간 저는 이유도 없이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그 여자의 눈은 이미 모든 걸 알고 있는 사람의 눈이었습니다. 연결된 실. 그 여자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저 역시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하지만 그 짧은 눈맞춤 하나로 저는 확신했습니다. 이 여자는 그날 밤 강가와 관련이 있다고요. 그리고 제가 구해낸 그 남자와 절대 우연이 아니라는 것을요. 돌아오는 길. 집으로 돌아오는 길. 발걸음이 유난히 무거웠습니다. 그 여자의 얼굴이 계속 떠올랐고 그 남자의 말이 귀에서 떠나질 않았습니다. 집에 도착하니 그 남자는 마루에 앉아 강 쪽을 보고 있었습니다. 제가 들어오는 기척에 그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리고 제 얼굴을 보자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 여자를 보셨군요. 그 한마디에 모든 게 이어졌습니다. 남자, 여자, 그리고 제가 서 있는 이 집. 그날 밤 저는 알았습니다. 제가 구한 건 사람 하나가 아니라 이미 시작된 어떤 인연의 한가운데를 제 발 스스로 들어온 것이라는 것을요. 그리고 이 이야기는 지금부터 더 깊어집니다. 제 3화. 그 여자는 이미 모든 선택을 끝낸 얼굴이었다. 그 남자의 한마디는 확인이 아니라 선고였습니다. 그 여자를 보셨군요. 그 말이 떨어지는 순간 저는 더 이상 모르는 척 할 수 없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부정하지 않는 남자. 아까 장터에서 잠깐 봤습니다. 제가 그렇게 말하자 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놀라지도 당황하지도 않았습니다. 마치 언젠가는 이 말이 나올 걸 이미 알고 있었다는 얼굴이었습니다. 그 여자는 도망치지 않습니다. 그가 말했습니다. 항상 자기가 있어야 할 자리로 돌아옵니다. 그 말이 왜 그렇게 불길하게 들렸는지 지금도 설명할 수 없습니다. 말하지 않는 이유. 그날 밤 저는 잠을 설쳤습니다. 강물 소리는 점점 커지는 것 같았고 집안 공기는 숨이 막힐 정도로 눌려 있었습니다. 그 남자는 끝내 여자에 대해 아무런 설명도 하지 않았습니다. 설명하지 않는 게 아니라 설명할 수 없다는 느낌이었습니다. 마치 말하는 순간 무언가가 되돌릴 수 없이 무너져 내릴 것처럼요. 여자는 다시 나타났다. 이틀 뒤 그 여자는 이번엔 아주 대놓고 마을에 나타났습니다. 검은 옷 그대로 머리도 묶지 않은 채 장터 한복판을 천천히 걸었습니다. 사람들이 힐끔거리며 봤지만 아무도 말을 걸지 않았습니다. 그 여자는 그 시선들 위를 걸어가는 사람처럼 고개를 들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를 발견했습니다. 처음 들은 목소리. 그날 밤 그 여자가 먼저 말을 걸었습니다. 목소리는 생각보다 낮았고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당신이 그 사람을 건졌죠? 저는 부정하지 않았습니다. 부정할 이유가 없었습니다. 그 여자는 제 대답을 기다리지도 않고 다시 말했습니다. 그럼 이제 당신도 이 일에서 빠질 수 없어요. 그게 무슨 말입니까? 제가 물었을 때 그 여자는 잠시 웃었습니다. 웃음이라기보다는 체념에 가까운 표정이었습니다. 그 사람은 혼자 죽으려고 했던 게 아니에요. 그 말에 제 심장이 한번 크게 내려앉았습니다. 우리는 약속을 했어요. 묻지도 않았는데 그 여자가 말했습니다. 한 사람만 남기로요. 그녀는 눈을 돌려 방 쪽을 바라봤습니다. 원래는 제가 남아야 했어요. 선택을 바꾼 밤. 그날 밤 강가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그 여자는 아주 조금만 말해줬습니다. 서로 지쳐 있었고 도망칠 곳도 없었고 살아도 아무 의미가 없는 밤이었다고요. 그래서 끝내기로 했다고요. 그런데 그녀는 말을 멈췄습니다. 그리고 제 얼굴을 똑바로 보며 말했습니다. 그 사람이 약속을 어겼어요. 그 사람이 날 밀었어요. 그 말은 담담했지만 잔인했습니다. 자기가 물속으로 들어가고 날 밖으로 떠밀었죠. 그녀는 그 순간을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 사람은 항상 그래요. 자기가 모든 죄를 가져가려고 해요. 이어지는 그림. 그제야 모든 게 이어졌습니다. 그 남자 말의 의미가요. 내가 죽어야 그 여자가 살 수 있었으니까요. 그 여자의 얼굴. 이미 모든 선택을 끝낸 사람의 눈 같았습니다. 그리고 강가에서 몸을 던지던 그 남자의 뒷모습. 그럼 왜 아직 여기에 계십니까? 조심히 제가 물었습니다. 그 여자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 사람을 데려가려고 왔어요.
그 말이 농담이 아니라는 건 그녀의 눈을 보면 알 수 있었습니다. 그 사람은 여기 있으면 안 돼요. 그 사람이 여기서 살면 아마 당신도 같이 무너질 거예요. 그 말이 경고인지 부탁인지 저는 구분하지 못했습니다. 집에 돌아오니 그 남자는 이미 제가 그 여자를 만난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아마 그 여자는 떠날 겁니다. 그가 말했습니다. 하지만 혼자는 아닙니다. 사실 그 여자는 제 아내입니다. 그 한마디에 방 안이 완전히 멎었습니다. 감춰진 관계, 아내, 그 단어 하나로 이 이야기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기울어졌습니다. 그는 아내를 지키기 위해 죽으려 했었고 아내는 그를 데려가기 위해 돌아왔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사이에 서 있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알았습니다. 이건 구해준 이야기나 우연한 인연이 아니라 누군가의 선택을 다시 바꾸게 될 이야기라는 것을요. 그리고 그 선택의 끝에는 제가 감당해야 할 대가가 기다리고 있다는 것도요. 제 4화 살아남은 사람의 죄. 아내라는 말 뒤에 남은 공기. 사실 그 여자는 제 아내입니다. 그 한마디가 방 안의 공기를 완전히 바꿔 놓았습니다. 아내, 그 단어가 이 집에 어울리지 않는 이유는 너무 많았습니다. 그럼 제가 말을 잇지 못하자 그 남자 문진엽 씨는 조용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우린 법적으로는 이미 끝난 사이입니다. 그는 아주 천천히 말을 골랐습니다. 하지만 끝났다고 해서 사라지는 관계는 아니더군요. 살아있는 죄책감. 그날 새벽 그는 잠들지 않았습니다. 마루에 앉아 벽을 바라본 채 한참을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 등을 보며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사람은 살아서 벌을 받고 있는 중이구나. 왜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으셨습니까? 제가 물었습니다. 사람들은 죽으려 했다는 사실보다 살아남았다는 이유를 더 잔인하게 묻습니다. 그는 담담히 말했습니다. 여자가 남긴 흔적. 그날 아침 마당에 발자국이 하나 더 늘어 있었습니다. 분명 저와 문진엽 씨의 것과는 다른 크기의 발자국. 여자는 다녀간 적이 없다고 했지만 집은 거짓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이미 이 집 안을 보고 간 사람이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의 시선. 장터에 나가자 이상하게 시선이 많이 따라 붙었습니다. 누군가는 이미 봤다는 눈빛. 아직 말하지는 않았지만 입안에 말을 굴리고 있는 얼굴들. 시골 마을은 작았고 비밀은 늘 사람보다 빨리 움직였습니다. 여자의 과거. 그날 오후 문진엽 씨는 처음으로 여자에 대해 조금 더 말을 했습니다. 그 사람은 이 마을 출신입니다. 그 말에 제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여기서 태어났고 여기를 도망쳤었고 다시는 돌아오지 않겠다고 말했던 사람이었죠. 그런데 왜 다시 돌아온 거죠? 사람은 자기 죄가 묻힌 곳으로 돌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숨겨진 이름. 그는 아내의 이름을 말하지 않았습니다. 부르지 않는 게 아니라 부를 수 없다는 표정이었습니다. 그 사람 이름을 말하면 제가 다시 무너질 것 같아서요. 그 말이 과장이 아니라는 건 그의 손을 보면 알 수 있었습니다.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약속의 진짜 의미. 강가에서 약속을 했다고 들었습니다. 제가 말하자 그는 한참을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그건 약속이 아니라 거래였습니다. 그날 밤 그들은 서로에게 조건을 걸었습니다. 내가 사라지면 당신은 다시 시작할 수 있다. 그런데 당신이 남으면 내 죄도 당신 몫이 되는 거다. 그는 자기가 죽음으로써 모든 걸 끝낼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입술을 꽉 깨물었습니다. 당신이 그 거래를 망가뜨렸습니다. 나에게 향한 책임. 비록 그 말이 비난은 아니었지만 책임처럼은 들렸습니다. 그래서 그 여자가 당신을 찾은 겁니까? 그건 아닙니다. 그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 여자는 저를 찾은 게 아니라 잠시 멈추고 말했습니다. 당신을 확인하러 왔습니다. 그 여자는 제가 이 이야기를 어디까지 알고 있는지 확인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어디까지 침묵할 수 있는지도요. 그 여자는 항상 증인을 남깁니다. 문진엽 씨가 말했습니다. 자기가 살아남았다는 사실을 부정하지 않으려고요. 밤의 방문자. 그날 밤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이번엔 몰래가 아니었습니다. 정확하고 분명한 노크 소리. 똑, 똑, 똑. 문을 열자 그 여자가 서 있었습니다. 이번엔 검은 옷이 아니었습니다. 밝은 색의 옷이었습니다. 마치 이 집에 들어올 자격이 있다는 것처럼요. 안녕하세요. 그 여자는 저를 보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패 끼쳐서 죄송합니다. 그 말이 가장 무서웠습니다. 진짜 무서운 사람은 늘 예의를 잃지 않으니까요. 그 사람을 이 집에서 내보내주세요. 그 여자가 말했습니다. 그 사람이 여기 있으면 당신이 대신 망가집니다. 그녀는 지금의 제가 아니라 마치 미래의 저에게 말하고 있는 것처럼 차분했습니다. 거절할 수 없는 이유. 만약 제가 거절한다면요? 제가 물었습니다. 그 여자는 잠시 웃었습니다. 그럼 제가 말하게 되겠죠? 무엇을요? 그날 밤 강가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요? 그날 밤 저는 알았습니다. 이제 이 이야기는 숨길 수 있는 단계가 지났다는 것을요. 그리고 이 마을에서 가장 무서운 건 죽음이 아니라 살아남은 사람의 입이라는 것도요. 제5화. 말은 가장 먼저 배신한다. 문이 닫힌 뒤에 남은 것. 그 여자가 돌아간 뒤 문은 닫혔지만 집안은 전혀 조용해지지 않았습니다. 말 한마디 없었는데도 벽마다 소리가 남아있는 느낌이었습니다. 내보내달라니요? 제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문진엽 씨는 한참 뒤에야 입을 열었습니다. 그 사람은 항상 결론부터 말합니다. 아까 사과하던 표정. 제가 말하자 그는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그 사람은 자기 죄를 남의 불편함으로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예의를 지키는 거겠죠? 그 말이 너무 정확해서 저는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달라진 공기. 아침에 우물가에 나갔을 때 이미 느낄 수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저를 보는 눈이 달라져 있었습니다. 물어보지 않았지만 이미 뭔가를 아는 눈빛들. 확인하지 않았지만 확신하는 얼굴들. 누군가 먼저 입을 열었다는 뜻이었습니다. 저기 혹시 어제 낯선 여자 봤어? 이장댁 아줌마가 아주 아무렇지 않게 물었습니다. 누굴 말하는 겁니까? 제가 모른 척하자 그녀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못 봤어? 그럼 몰라도 돼. 근데? 말을 낮추고 제 귀 쪽으로 몸을 기울였습니다. 강 쪽에서 울던 여자 말이야. 그녀의 말은 너무 구체적이었습니다. 옷 색깔과 머리 길이, 그리고 서 있던 위치. 이건 전에 들은 이야기가 아니라 직접 본 사람의 말이었습니다. 그 여자 말이야, 혼자가 아니더라고. 아줌마는 결정타를 던졌습니다. 그 여자 옆에 누가 있었다는 얘기죠? 제가 묻자 아줌마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응, 물에 들어가려고 했던 사람. 그 순간 제 속이 쑥 꺼졌습니다. 늦은 확인. 집에 돌아와 그 말을 전하자 문진엽 씨는 고개를 떨궜습니다. 역시
그는 예상했다는 듯이 말했습니다. 그 여자는 절대로 혼자 움직이지 않습니다. 그럼 이제 어떻게 됩니까? 제가 묻자 그는 짧게 답했습니다. 이 마을은 한 가지 방향으로 이야기를 만듭니다. 약한 쪽이 가해자가 됩니다. 문진엽 씨는 자기 자신을 가리켰습니다. 외지인, 그리고 실패한 남자. 죽으려다가 실패한 사람. 그리고 제 쪽을 봤습니다. 그리고 그 남자를 숨겨준 가난한 마을 청년. 여자의 두 번째 움직임. 그날 오후. 그 여자는 본격적으로 마을 사람들을 만나기 시작했습니다. 장터와 우물가, 그리고 경로당 앞. 한 명씩 아주 조심스럽게요. 울지도 않았고 소리를 높이지도 않았습니다. 그녀는 항상 이렇게 말했습니다. 확인 좀 하러 왔어요. 확인이라는 말의 의미. 그 말은 사실을 묻는 말이 아니라 자기가 알고 있는 사실을 상대 입으로 다시 말하게 하는 방식이었습니다. 그녀는 사람들에게 대답을 주지 않았습니다. 대신 대답을 하게 만들었습니다. 처음 들은 과거 사건. 해질 무렵. 문진엽 씨는 처음으로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이 마을에서 사람이 하나 사라진 적이 있습니다. 그는 아주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미 15년 전 일입니다. 그때 사라진 사람이 젊은 여자였습니다. 신고도 없었고 장례식도 없었습니다. 사람들은 그냥 이사 갔다고 말했습니다. 그 여자가. 그는 끝내 말을 이어가지 못했습니다. 그럼 그 여자가 지금? 제가 말을 꺼내자 문진엽 씨는 손을 들어 막았습니다. 안 됩니다. 아직은 말하면 안 됩니다. 여자의 마지막 경고. 그날 밤 그 여자는 다시 왔습니다. 이번엔 집 안으로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문 앞에 서서 말했습니다. 오늘로 기회는 끝이에요. 내일이 되면 사람들이 묻게 될 거예요. 왜 당신 집에 그 사람이 있는지를요? 그래서 지금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제가 묻자 그 여자는 고개를 기울였습니다. 선택은 이미 당신이 했어요. 그날 밤 강가에서요. 그녀가 간 뒤 문진엽 씨는 마침내 입을 열었습니다. 그때 15년 전 사라진 여자는 그는 숨을 깊게 들이마셨습니다. 제 아이를 가졌던 사람입니다. 모든 선이 연결된다. 아내, 강가, 사라진 여자. 그리고 말을 퍼뜨리는 방식. 모든 것이 하나로 이어졌습니다. 이건 단순한 자살 시도가 아니라 오래된 죄가 다시 떠오르는 과정이었습니다. 그래도 제가 말을 이으려 하자 그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제 당신은 목격자가 아니라 연결자입니다. 그날 밤 마을 전체에 이야기가 돌기 시작했습니다. 아직 진실은 없었지만 방향은 정해졌습니다. 그리고 그 방향의 끝에는 항상 한 사람이 먼저 무너집니다. 그 사람이 누가 될지는 이제 시간 문제였습니다. 제6화. 살아있는 사람은 모두 증인이 된다. 밤이 끝나지 않는 집. 그날 밤. 저희 집에서는 아무도 잠들지 못했습니다. 불을 끄면 집이 너무 조용해졌고 불을 켜면 숨길 수 없는 표정의 얼굴들이 서로를 마주보게 됐습니다. 문진엽 씨는 마루에 앉아 벽을 보고 있었고 저는 방 안에서 이불을 덮은 채 눈만 뜨고 있었습니다. 이건 집이 아니라 무슨 대기실 같았습니다. 곧 불려나갈 순번이 정해져 있는 사라진 여자의 이름. 새벽이 가까워졌을 때 문진엽 씨가 처음으로 그 이름을 말했습니다. 미숙이였습니다. 그 이름은 평범했지만 이상하게 방 안에 오래 남았습니다. 이 마을에서 제일 조용한 애였습니다. 그는 기억을 더듬듯 말을 이었습니다. 사람들 눈에 잘 띄지 않았고 그래서 사라졌을 때도 다들 금방 잊었습니다. 잊힌다는 건
미워서가 아니라 필요 없어서 라는 것을 저는 그제서야 알았습니다. 이 마을은 필요한 사람만 기억했습니다. 말이 많은 사람과 쓸모가 있는 사람, 그리고 문제를 일으킬 사람, 조용한 사람은 늘 먼저 지워졌습니다. 아이에 대한 이야기. 미숙이 임신한 아이가 내 아이였다는 걸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는 손을 무릎 위에 가지런히 올려두고 말했습니다. 미숙이는 끝까지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게 사랑이었는지, 체념이었는지 그는 지금도 모른다고 했습니다. 아내가 알게 된 날. 근데 어느 날, 제 아내가 그 사실을 알아버렸습니다. 그의 목소리가 조금 갈라졌습니다. 누군가가 말해줬겠죠. 그 말에 저는 본능적으로 그 여자의 얼굴을 떠올렸습니다. 말을 퍼뜨리는 방식과 확인을 가장한 질문. 그 여자는 이미 그때부터 움직이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아내는 미숙이를 직접 찾아갔다고 했습니다. 소리 지르지도 않았고 욕도 하지 않았답니다. 그는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그 사람은 항상 차분하게 사람을 몰아붙입니다. 선택지는 두 개뿐이었다고 했습니다. 이 마을을 완전히 떠나든지 아니면 아이와 함께 조용히 없어지든지요. 사라진 날의 진실. 미숙이 마지막으로 본 사람은 문진엽 씨였습니다. 그날 비가 왔습니다. 그는 강가를 바라보는 듯 고개를 들었습니다. 미숙이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배를 한번 쓸어내리며 이렇게 말했다고 했습니다. 이 아이만큼은 잘못 없어요. 그날 저는 아무 선택도 하지 않았습니다. 문진엽 씨는 그게 자기 죄라고 말했습니다. 지키지도 않았고 버리지도 않았으며 말리지도 않았다고요. 그저 드라마를 보듯 지켜만 봤다고요. 그래서 아내는 미숙이를 용서하지 않았고 미숙이는 살아남지 못했습니다. 다시 돌아온 아내? 그럼 당신 아내는 왜 지금 돌아온 겁니까? 제가 묻자 그는 한참을 침묵했습니다. 확인하러 온 겁니다. 뭐려? 자기가 옳았는지요? 아내는 사람들을 설득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이야기를 꺼내게 했습니다. 혹시 그때 기억나세요? 옛날에 그 여자 말이에요. 그때 그 애 혼자였었나요? 질문은 항상 과거형이었습니다. 이미 결론이 난 일처럼요. 마을의 반응. 사람들은 기억을 되찾기 시작했습니다. 아니,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자기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자기 책임이 없는 쪽으로요. 누군가는 미숙이를 문제가 많은 여자라고 했고, 또 누군가는 도망간 거라고 했습니다. 말이 많아질수록 죄는 가벼워졌습니다. 한 사람이 떠안았던 죄가 여러 댁에 흩어질수록 아무도 무거워하지 않았습니다. 아내는 그걸 원했습니다. 다시 찾아온 강가. 그날 저녁 문진엽 씨는 강가로 가자고 했습니다. 이제 끝내야 합니다. 그 말은 죽겠다는 뜻이 아니라 진실을 말하겠다는 뜻처럼 들렸습니다. 강물은 여전히 같은 자리에 있었고 아무 일도 기억하지 않는 얼굴로 흐르고 있었습니다. 여기 이 자리였습니다. 그는 발밑을 가리켰습니다. 미숙이가 마지막으로 서 있었던 곳. 그 순간 저는 그 여자가 왜 저를 증인으로 남기려 했는지 이해했습니다. 선택의 순간. 이번엔 선택하실 겁니까? 제가 묻자 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이번엔 말하겠습니다. 하지만 그 선택은 이미 늦어 있었습니다. 저 멀리서 사람들의 발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횃불처럼 번지는 소문을 따라온 발소리들요. 그때 저는 깨달았습니다. 이제 이 이야기는 그의 죄도 그 여자의 복수도 아닌 마을 전체의 이야기가 되었다는 것을요. 그리고 저는 그 중심에 서 있었습니다.
강물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사람들은 이미 말을 시작했습니다. 누군가는 진실을 말할 것이고 누군가는 끝까지 부정할 겁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서 가장 먼저 부서지는 건 항상 침묵을 선택했던 사람입니다. 제 7화 말하지 않은 사람부터 무너진다.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했다. 강가로 이어진 흙길 위에 발자국이 하나 둘 늘어나기 시작했습니다. 누가 부른 것도 아니었고 약속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이야기 자체가 사람을 데리고 오는 밤이었습니다. 환한 랜턴 불빛과 휴대전화 불빛, 그리고 손전등. 빛의 종류는 달랐지만 향하는 곳은 같았습니다. 강가에 도착했을 때 그 여자는 이미 서 있었습니다. 강물과 등을 지고 사람들을 마주본 채로요. 도망치지도 숨지도 않은 자세로요. 마치 오늘이 정해진 날짜였다는 듯이요. 가장 먼저 무너진 건 침묵. 사람들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 침묵이 너무 오래 지속되자 누군가 참지 못하고 말을 꺼냈습니다. 그때 그 여자의 말이야? 그 한마디로 모든 게 시작됐습니다. 맞아, 걔 임신했다는 소문도 있었어. 그때 혼자였지 않았나? 아니야, 분명 누가 봤다던데? 말들은 확인되지 않았지만 이미 확신에 차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기억이 아니라 입장을 말하고 있었습니다. 아내의 첫 한마디. 그 여자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오늘 제가 묻고 싶은 건 단 하나예요. 목소리는 작았지만 사람들 귀에는 또렷하게 들어갔습니다. 그날 밤 그 여자가 정말 혼자였었나요? 사람들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아니, 못한 게 아니라 하기 싫어했습니다. 혼자가 아니었다고 말하면 다음 질문이 따라올 게 뻔했기 때문입니다. 그럼 왜 말 안 했냐? 는 질문. 그때 문진엽 씨가 앞으로 나왔습니다. 그의 얼굴은 이미 결정을 끝낸 사람의 얼굴이었습니다. 아니, 그때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그 말에 강가의 공기가 확 달라졌습니다. 그때 그 아이가 임신했던 아이, 제 아이였습니다. 누군가 숨을 삼키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누군가는 고개를 돌렸고 누군가는 땅을 봤습니다. 그리고 누군가는 이미 알고 있었다는 얼굴을 하고 있었습니다. 아내의 미소. 그 여자는 그 순간 아주 잠깐 웃었습니다. 승리의 미소가 아니라 확인했을 때 나오는 표정이었습니다. 고백, 감사합니다. 그녀는 고개를 숙이며 말했습니다. 이제 제가 할 말을 하겠습니다. 그녀는 가방에서 작은 수첩 하나를 꺼냈습니다. 수첩은 젖어 있었고 모서리는 닳아 있었습니다. 이건 그 여자의 수첩이에요. 그 말에 사람들 사이에서 옹성임이 퍼졌습니다. 그 여자는 모든 걸 적어두는 사람이었어요. 아내는 차분히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날짜와 날씨, 몸 상태, 그리고 만난 사람의 이름. 이름이 불릴 때의 공기. 아내가 수첩에 적힌 이름을 하나씩 읽을 때마다 공기가 무거워졌습니다. 그날 이 사람도 봤고 저 사람도 봤고 그 이름들 중에는 지금 이 자리에 서 있는 사람들도 꽤 있었습니다. 그날 그녀는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아내는 분명하게 말했습니다. 다만 아무도 그녀 편에 서지 않았을 뿐. 그 말이 사람들을 정면으로 찔렀습니다. 누군가의 반발. 그래도 그 애를 죽인 건 우리가 아니잖아. 누군가가 소리쳤습니다. 그 말에 아내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맞아요. 오늘은 그 애를 죽인 사람을 찾으러 온 게 아니에요. 그녀는 천천히 말했습니다. 저는 살아남은 사람을 보러 왔어요. 그 말과 함께 모든 시선이 문진엽 씨에게 향했습니다. 그리고 곧 사람들 모두가 깨달았습니다. 그날 밤 강가에서 가장 많은 시선을 받은 사람은
자살하려던 남자도 사라진 여자도 아니었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냥 살아온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이 이야기가 왜 저를 필요로 했는지 알 것 같았습니다. 저는 구한 사람이었지만 동시에 다음 침묵자였기 때문입니다. 이제 선택들을 하세요. 그녀가 말했습니다. 이야기를 여기서 끝낼지 아니면 그녀는 말을 멈추고 사람들을 둘러봤습니다. 다 같이 안고 갈지를요? 깨진 균형. 그녀의 말의 균형은 완전히 깨졌습니다. 누군가는 울기 시작했고 누군가는 자리를 떴으며 누군가는 끝까지 버티려 했습니다. 그날 밤 강물은 처음으로 시끄러워졌습니다. 아니 마을 사람들이 강물보다 더 크게 소리를 냈습니다. 그리고 저는 알았습니다. 이제 돌아갈 수 있는 길은 완전히 사라졌다는 것을요. 제 8화 흩어지지 못한 사람들. 그날 밤 강가에 모였던 사람들은 쉽게 흩어지지 못했습니다. 발걸음은 집 쪽으로 향했지만 머리는 계속 강가에 남아있는 듯 했습니다. 사람들은 각자 집으로 돌아가면서도 누군가와 눈을 마주치지 않으려 애썼습니다. 눈이 마주치면 무슨 말을 해야 할 것 같았고 말을 하면 다시 돌아와야 할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수첩이 남긴 여운. 그 여자가 꺼내 보였던 수첩의 장면이 계속 머릿속에서 지워지지 않았습니다. 이름이 한 줄씩 불릴 때마다 공기가 무거워졌던 순간 그건 폭로가 아니라 기억의 소환이었습니다. 사람들은 잊고 살았다고 믿었지만 사실은 피해 다니고 있었던 것뿐이었습니다. 집에 돌아왔을 때 문진엽 씨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외투도 벗지도 않은 채 마루에 앉아 한참을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후회하십니까? 제가 묻자 그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게 아니라 이제야 제 자리에 온 느낌입니다. 그의 말이 반성처럼 들린 이유는 그가 이미 각오를 끝낸 얼굴이었기 때문입니다. 아내의 다음 수. 다음 날 아침. 마을은 이상할 정도로 조용했습니다. 라디오 소리도, 개 짖는 소리도 줄어든 것 같았습니다. 사람들은 집 안에서 문을 닫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누가 먼저 말을 꺼낼지에 대한 그 여자는 그 침묵을 기다렸습니다. 아침 10시쯤 그 여자는 마을 이장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이번에도 소리 없이. 그러나 예의는 갖추고요. 1시간 뒤 이장은 집 밖으로 나왔습니다. 이장의 얼굴이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소문이 아니라 확인. 점심 무렵 사람들은 이야기를 전해 듣는 단계를 넘어섰습니다. 누가 무슨 말을 했는지, 누가 어디까지 알고 있는지, 이제는 서로를 확인하는 단계였습니다. 너도 그날 봤지? 그 질문이 마을 여기저기서 터져 나왔습니다. 놀랍게도 사람들은 그 여자를 비난하지 않았습니다. 비난은 늘 약한 쪽으로 향하기 때문입니다. 대신 문진엽 씨가 표적이 되었습니다. 왜 그때 말 안 했냐? 왜 혼자만 알고 있었냐? 그 질문들은 이렇게 모양을 바꿨습니다. 왜 지금 와서 이 난리를 피우냐고. 그 말은 아내가 아니라 사라진 여자 미숙에게로 향해 있었습니다. 죽은 사람에게 책임을 묻는 방식. 마을이 살아남기 위해 선택한 가장 쉬운 방법이었습니다. 여자의 반격. 그 여자는 그 말을 예상하고 있었다는 듯이 차분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것만 확인하러 왔어요. 그녀는 다시 수첩을 꺼냈습니다. 이번엔 읽지 않았습니다. 대신 한 장을 찢었습니다. 이 페이지에는 임신한 아이 이야기가 적혀 있었어요. 그 말에 사람들 얼굴이 굳었습니다. 날짜도 병원도
그리고 아이 상태도요. 그녀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이 아이는 기록으로도 존재했습니다. 그런데 이 기록은 여기까지만 남아 있어요. 그녀는 찢긴 페이지를 보여주며 말했습니다. 그 이후는 없어요. 그 말은 곧 이 뜻이었습니다. 누군가가 기록이 남지 않도록 움직였다는 것. 의심의 시작. 그 순간부터 사람들의 시선이 바뀌었습니다. 문진엽 씨만 보던 눈들이 서로를 쳐다보기 시작했습니다. 누가 그날 병원에 있었는지, 누가 무슨 일을 도와줬는지. 그날 오후, 저는 우연히 한 장면을 보게 되었습니다. 마을 이장과 보건소 직원이 조용히 말을 나누는 모습을요. 그리고 그 여자가 멀찍이 서서 그 장면을 보고 있었습니다. 말리지도 않았고 다가가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문진엽 씨의 결심. 이제 제가 나서야 합니다. 문진엽 씨가 말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이상할 정도로 차분했습니다. 이건 그 사람의 싸움이 아닙니다. 제 싸움입니다. 만약 당신이 말하면 당신은 이제 끝입니다. 제가 말하자 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도 말하고 끝이 나야 합니다. 그 말이 왜 그렇게 슬프게 들렸는지 지금도 잊히지 않습니다. 여자의 마지막 확인. 그날 밤, 그 여자는 저를 따로 불렀습니다. 당신은 끝까지 보고 있네요. 왜 도망가지 않죠? 그녀가 말했습니다. 저도 처음엔 그냥 강에 빠지려는 사람 하나 살렸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제가 말을 잇지 못하자 그녀가 조용히 이어서 말했습니다. 이제는 선택하신 거죠? 여자의 진짜 목적. 사실 저는 복수하러 온 게 아니에요. 그녀가 말했습니다. 제가 여기 온 이유는 단 하나예요. 잠시 숨을 고르고 말했습니다. 이 마을이 어디까지 거짓말 할 수 있는지 보려고요. 그 순간 저는 알았습니다. 이 여자는 누군가를 망가뜨리기 위해 온 게 아니라 거짓말이 스스로 무너지게 만들기 위해서 온 사람이라는 것을요. 그날 밤 마을의 균열은 눈에 보일 정도로 심각하게 벌어졌습니다. 사람들은 서로를 의심하기 시작했고 말은 통제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아무 말도 하지 않는 여자가 서 있었습니다. 진실은 아직 모두 드러나지 않았지만 이제 숨을 곳은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제9화. 말하지 않으면 살아남고 말하면 끝난다. 새벽의 전화. 새벽 4시 전화가 울렸습니다. 벨소리가 이상하게도 한 번에 끝나지 않았습니다. 끊어지지 않는 소리. 받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접니다. 문진엽 씨였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이미 모든 걸 정리한 사람의 그것이었습니다. 면사무소로 좀 와 주십시오. 그는 짧게 말했습니다. 아침이 되기 전에 끝내야 합니다. 그 말의 뜻을 저는 더 묻지 않았습니다. 이미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면사무소의 불은 이미 켜져 있었습니다. 이장과 보건소 직원, 옛 경찰 출신 노인, 그리고 그 여자. 마을의 비밀이 사람의 형태를 하고 모여 있었습니다. 누군가는 떨고 있었고 누군가는 화를 숨기지 못했습니다. 문진엽 씨의 첫마디. 저는 오늘 도망치지 않겠습니다. 그의 말은 선언이 아니라 유언처럼 들렸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 전부 제 이야기를 이미 알고 계시죠? 아무도 부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날은 비가 오지 않았습니다. 문진엽 씨가 입을 열었습니다. 사고라고 하기엔 너무 조용한 날이었죠. 사람들 중 누군가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아이의 존재. 미숙이 임신했던 그 아이는 태어나 있었어요.
그의 말에 공기가 갈라졌습니다. 울지도 못하고 기록도 못 남긴 채로요. 그는 손을 떨었습니다. 제가 처음 아기를 안고 나왔습니다. 혹시 이 아기 살릴 수 있습니까? 그가 의사에게 물었다고 했습니다. 의사의 대답은 짧았다고 했습니다. 만약 이 애를 살린다면 일이 더 커집니다. 그 말이 지금도 귓가에 남아있다고 했습니다. 선택은 저 혼자만 한 게 아닙니다. 문진엽 씨가 말했습니다. 그는 천천히 사람들을 둘러보았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 그날 한 명도 빠지지 않았습니다. 이봐요. 그만하시오. 보건소 직원이 소리쳤습니다. 그건 그 여자 혼자. 말은 끝나지 못했습니다. 그 여자가 조용히 수첩을 책상 위에 올려두었기 때문입니다. 수첩의 마지막 장. 여기까지가 산모에 대한 기록이에요. 그 여자가 말했습니다. 그리고 여기부터는 아기 아버지에 대한 기록이죠. 그 말에 문진엽 씨의 눈이 떨렸습니다. 아기의 아버지는? 그 여자가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그리고 문진엽 씨를 똑바로 보았습니다. 당신이 아니었어요. 그 말에 모두가 움직임을 멈췄습니다. 문진엽 씨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게 무슨 소리야? 그는 속삭이듯 말했습니다. 진짜 아기 아버지. 진짜 아기 아버지는 이 자리에 있습니다. 그 여자가 손가락으로 가리킨 곳. 마을 이장이었습니다. 이장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의자에 앉은 채로 손만 떨고 있었습니다. 그 여자는 차갑게 말했습니다. 당신은 그 아기를 지울 이유가 있었죠. 그래서 문진엽 씨가 필요했어요. 그녀는 계속 말했습니다. 순하게 말 잘 듣고 책임감 강하며 입이 무거운 사람. 그래서 모든 죄는 문진엽 씨가 뒤집어 쓰는 걸로요. 문진엽 씨는 웃었습니다. 아니, 웃는 것처럼 보였을 뿐 눈은 울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나는... 그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당신은 아기를 죽인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 여자가 말했습니다. 당신은 아기를 지키려다가 이용당한 사람이에요. 책임의 이동. 그 말이 사람들을 더 괴롭게 했습니다. 이제 죄의 방향이 명확해졌기 때문입니다. 모두가 마을 이장을 바라보았습니다. 저는 마을을 지키려고 한 겁니다. 이장이 처음으로 입을 열었습니다. 그게 그렇게 잘못입니까? 그 말에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 여자가 마을 이장에게 물었습니다. 마을을 지킨 게 아니라 당신을 지킨 거 아닌가요? 그 순간 마을 이장은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그 아이가 살았으면? 그는 말을 멈췄습니다. 그 뒤의 말은 아무도 듣고 싶지 않았습니다. 문진엽 씨의 선택. 이제 제가 말하겠습니다. 문진엽 씨가 말했습니다. 경찰에 전부 다 말하겠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처음보다 단단했습니다. 그 여자는 그제서야 처음으로 울었습니다. 소리 없이 고개를 숙인 채로요. 이걸로 끝입니다. 그녀가 말했습니다. 밖으로 나오자 하늘이 밝아지고 있었습니다. 새벽과 아침의 경계. 돌아갈 수 없는 시간대. 그날 마을의 비밀은 사람들의 입에서 빠져나왔고 되돌릴 수 없게 되었으며 누군가는 살아남았고 누군가는 끝났습니다. 하지만 아직 마지막은 아니었습니다. 제10화. 끝내 말해진 이름, 그리고 남겨진 사람들. 아침이 오지 않을 줄 알았습니다. 그날 새벽이 지나가면 아침은 오지 않을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아침 해는 아무 일 없다는 듯이 떴습니다. 사람을 무너뜨린 새벽 위에도 아침은 늘 오더군요. 그게 더 잔인했습니다. 경찰차에 오르기 전 문진엽 씨는 뒤를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도망치는 사람은 보통 뒤를 봅니다. 하지만 이미 도망칠 곳이 없는 사람은 앞만 봅니다. 문진엽 씨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경찰이 그를 차에 태우기 직전 그가 저를 쳐다봤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그 말은 구조받은 사람의 감사도 아니고 살아남은 사람의 안도도 아니었습니다. 이제 제가 진짜의 제가 된 겁니다. 그 말이 마지막이었습니다. 마을은 조용했습니다. 사건은 소문보다 빨리 퍼졌습니다. 아니, 사실 마을 사람들은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다만 말하지 않았을 뿐. 말하지 않으면 없는 일이 되는 그런 시골 마을이었으니까요. 마을 이장은 그날 이후 집에서 나오지 않았습니다. 창문은 닫혀 있었고 불은 켜지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은 말했습니다. 이미 끝난 사람이라고. 하지만 끝난 건 그 사람만은 아니었습니다. 여자는 떠날 준비를 했습니다. 그 여자는 짐이 많지 않았습니다. 가방 하나에 수첩 하나, 그리고 사진 한 장. 더 이상 이 동네에 있을 이유가 없어졌어요. 그녀는 담담히 말했습니다. 아이, 이름은 정순이에요. 그녀가 잠시 망설이다 말했습니다. 그 이름을 저는 그날 처음 들었습니다. 세상에 존재했지만 불리지 못했던 이름? 왜 하필 지금이었습니까? 제가 물었습니다. 그녀는 한참을 생각하다가 말했습니다. 정순이가 저를 그만 기다리게 해야 돼서요. 그 말이 가슴에 박혔습니다. 문진엽 씨의 편지. 며칠 뒤 편지가 왔습니다. 내용은 짧았습니다. 저는 지은 죄를 다 지고 가겠습니다. 하지만 그날 강가에서 처음으로 사람 대접을 받았습니다. 저는 그걸로 충분합니다. 저는 그 편지를 봉투째 접어 서랍에 넣었습니다. 재판은 길지 않았습니다. 사실은 명확했고 증거는 넘쳤습니다. 문진엽 씨의 형량은 줄어들었고 마을 이장은 모든 직함을 잃었습니다. 사람들은 그걸 사이다라고 불렀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렇게 느끼지 않았습니다. 사이다는 오히려 조용했습니다. 누군가 소리 지르며 무너지는 일은 없었습니다. 박수도 환호도 없었습니다. 그저 서류가 정리되고 도장이 찍히고 이름이 기록됐을 뿐. 그게 현실의 사이다였습니다. 며칠 후 저는 다시 강가에 갔습니다. 그날과 같은 시간, 같은 자리. 강물은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저는 손을 강물에 담갔습니다. 여전히 차가웠습니다. 그날 문진엽 씨가 담갔던 그 손, 아이를 안았던 그 손. 그날 밤 제가 그를 불러세운 건 본능이었지만 끝까지 함께 간 건 선택이었습니다. 구원은 우연이 아니라 결정이라는 것을 그제야 알았습니다. 남겨진 집. 집으로 돌아오니 마루가 조용했습니다. 그가 누웠던 자리. 이제 아무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집은 다시 제 집이 아니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이 집은 잠만 자는 곳이 아니게 됐습니다. 기억이 머무는 곳이 되었습니다. 말해지지 못한 이야기가 남는 곳. 마을을 떠난 뒤 그 여자는 문자를 하나 보내왔습니다. 이제 아이에게 이름을 불러줄 수 있습니다. 그걸로 끝이었습니다. 마을은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사람들은 밭을 갈고 장을 보고 안부를 물었습니다. 마치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요. 하지만 이전과 같지는 않았습니다. 알고 나면 돌아갈 수 없습니다. 비밀은 모를 때만 비밀입니다. 한 번 알고 나면 마을도 사람도 그 전과 같을 수 없습니다. 그걸 이 마을은 배웠습니다. 너무 늦게요. 저는 이제 강가를 피하지 않습니다. 밤도 두렵지 않습니다. 구하지 않기로 선택하지 않았다는 사실이 저를 지탱해 주기 때문입니다.
문진엽 씨의 마. 지막 말. 편지 맨 아래에 덧붙여진 한 문장. 그날 밤. 강가에서 맺어진 인연은 제 인생을 끝낸 게 아니라 시작하게 했습니다. 그 문장을 저는 여러 번 읽었습니다. 그리고 끝내 말해진 이름, 정순이. 그 아이의 이름은 이제 지워지지 않습니다. 기록에 남았고, 사람들 기억에 남았고, 저에게도 남았습니다. 살아남은 사람은 계속 살아야 합니다. 기억을 안고서요. 그게 버릴 수도 있고 속죄일 수도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드는 생각. 그날 밤 제가 강가를 지나지 않았더라면 이 모든 일은 어쩌면 조용히 묻혔을 겁니다. 세상에는 그런 일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도 밤길을 피하지 않습니다. 누군가를 구원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적어도 외면하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여기까지 들으셨다면 이제 이 이야기는 남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여러분이라면 그날 밤 강가에서 멈췄을까요? 아님 그냥 지나쳤을까요? 솔직한 마음 댓글로 남겨주세요. 여러분들의 소중하고 긴 시간 끝까지 들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